내가 거기 간다고 네 아빠가 살아 돌아오냐?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살아야지. 친정아빠 발인 날 아침 운구차 앞에 서 있는 저한테 사진 한 장이 날아왔어요. 골프장 잔디 위에서 남편이 처음 보는 여자랑 어깨 딱 붙이고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요. 세상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말 한마디에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을 붙잡고 겨우 서 있는데 옆에 있던 시어머니까지 한술 더 떠요.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친정 비빌 언덕도 없어진 마당에 어딜 가려고. 그런데 말이죠. 그날 밤 친정아버지가 남기신 갈색 봉투를 열어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평생 두 발 뻗고 살던 그 아파트가 사실은 누구 돈으로 산 집이었는지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시댁 아파트를 통째로 가져와서 시어머니랑 남편을 거실 한복판에서 대성통곡하게 만들었는지 끝까지 한번 보시겠어요?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자, 그럼 친정아빠 발인 날 골프장에 간 남편과 시어머니를 어떻게 복수하는지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햇살이 거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던 그 평범한 시간에 저는 배추 두 포기를 식탁 위에 막 올려놓은 참이었어요. 옆동에 사는 황말수는 그날도 어김없이 우리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죠. 지안아, 배추가 왜 이렇게 작니? 시장 가서 큰 거로 다시 골라와. 어머니, 두 포기면 충분할 것 같은데요. 내 말에 토 달지 마라. 김장은 내 방식대로 하는 거다. 저는 입을 다물고 고무장갑을 끼다 말고 식탁 옆에 놓아둔 휴대폰이 진동하는 소리에 손을 멈췄어요. 발신자에 큰엄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지안아, 지안아. 큰엄마야. 너 지금 당장 한국병원 응급실로 와라. 큰엄마의 목소리가 평소와 다르게 갈라져 있었죠. 큰엄마, 무슨 일이에요? 천천히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쓰러지셨다. 의식이 없으셔. 손에 쥐고 있던 배추 봉지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히며 그대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어머니, 친정아버지가 쓰러지셨대요. 저 지금 병원에 가봐야 해요. 황말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나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사돈어른 연세도 있으신데 별 수 있겠니? 너무 유난 떨지 말고. 김장은 내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이 나오세요. 얘가 어디서 큰 소리야. 가는 건 가는 거고 김장은 김장이지. 저는 외투를 챙겨 입으면서도 손이 떨려 단추가 제대로 끼워지지 않았어요. 황말수는 거실에 그대로 앉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고 있었죠. 택시 안에서 강태웅에게 전화를 걸자 한참 만에 신호가 끊기기 직전 통화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지금 응급실로 가는 길이야. 지금 외근 중이야. 거래처랑 있어서 길게 못 받아. 끊을게. 뚝 하고 끊어진 통화음이 귀에 한참 남아 있었죠.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서경호는 침대 위에서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었고 큰엄마가 침대 옆에 앉아 손을 잡고 계셨어요. 큰엄마,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왜요? 큰엄마는 제 얼굴을 보더니 눈물부터 쏟으셨습니다. 지안아, 미안하다. 내 아버지가 1년 전부터 췌장암 치료를 받고 계셨다. 너한테 짐 되기 싫다고 절대 말하지 말라 하셔서. 1년이요. 1년 동안 저만 몰랐던 거예요. 담당 의사가 보호자 면담을 정해 복도 끝 작은 방으로 저를 데려갔죠. 따님 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며칠입니다. 출혈성 합병증이 갑자기 진행돼서 이번엔 어렵겠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의사 앞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11시 47분
서경호는 제 손을 한번 꼭 쥐었다가 그대로 놓으셨습니다. 장례식장 빈소를 차리고 부고 문자를 돌리는 일은 큰아버지와 둘이서 처리했어요. 강태웅은 자정이 다 되어서야 검은 양복을 한 손에 들고 빈소에 나타났죠. 오느라 고생했어. 늦은 시간에 미안해. 거래처 접대가 길어졌어. 어쩔 수 없었지. 접대요. 여보,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살아야지. 내일은 회사 일이 좀 많아서 잠깐씩 나갔다 올게. 강태웅은 영정 앞에 절을 2번 올리는 신용만 하고는 빈소 한쪽 의자에 잠깐 앉아 있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자리를 떴어요. 휴대폰이 진동해서 보니 황말순의 문자였습니다. 친정일로 시댁 김장 빠지지 말아라. 다음 주가 시아버지 제사다. 저는 답장을 쓰지 못하고 휴대폰을 가방 안쪽에 그대로 넣어두었죠. 빈소 둘째 날 새벽 의자에 기대 깜빡 잠이 든 사이 큰엄마가 제 어깨를 흔들어 깨우셨어요. 지안아, 사위는 어디 갔니? 조문객들이 사위 자리 비어 있다고 자꾸 묻는다. 전화해 볼게요, 큰엄마. 강태웅에게 20통이 넘게 전화를 걸었지만 신호만 갔다가 끊어졌습니다. 겨우 한 통 도착한 문자에는 짧은 한 줄만 적혀 있었죠. 급한 일 처리 중. 발인 시간 맞춰 갈게.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봐도 미안하다는 말은 한자도 보이지 않았어요. 둘째 날 밤이 깊어 빈소가 잠시 조용해졌을 무렵 큰아버지가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지안아, 큰아버지가 너한테 전해줄 게 있다. 큰아버지는 양복 안주머니에서 갈색 봉투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셨죠. 이게 뭐예요, 큰아버지? 2달 전쯤이다. 내 아버지가 병문안 왔던 나한테 맡기시면서 그러더라. 우리 지안이가 정말 힘들어질 때 그때 전해달라고. 봉투는 두툼했고 모서리가 손때로 살짝 달아 있었어요. 지금 열어볼 정신이 없으면 발인 끝나고 봐도 된다. 다만 잃어버리진 마라. 네, 큰아버지. 잘 간직할게요. 저는 봉투를 가방 가장 깊은 곳에 밀어넣고 입구를 꼭 여몄습니다. 발인 당일 새벽 5시 검은 정장으로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을 때 휴대폰이 짧게 울렸어요. 황말순의 문자였습니다. 발인 끝내고 바로 시댁으로 와라. 다음 주가 내 시아버지 제삿날이다. 음식 준비 미루지 마라. 저는 그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답장 없이 휴대폰을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죠. 빈소 앞 운구가 막 시작되려는 순간 큰아버지가 빈소 입구를 한번 살피더니 저를 돌아보셨어요. 지안아, 사위는 아직도 안 오는 거냐? 큰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다시 전화해 볼게요. 그때였습니다. 가방 안에서 휴대폰이 짧게 한번 진동했어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사진 한 장. 화면을 켜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죠. 환한 아침 햇살이 잔디 위로 길게 떨어지는 골프장, 그 한가운데에 강태웅이 처음 보는 여자와 어깨를 맞댄 채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여자의 손은 강태웅의 팔짱을 끼고 있었고 뒤편 클럽하우스 간판에 글자까지 또렷이 보였어요. 지안아,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러니? 큰아버지가 제 팔을 잡으셨지만 저는 한 손에 영정사진을 다른 한 손에 휴대폰을 쥔 채 그대로 굳어 있었습니다. 큰아버지, 저 괜찮아요. 운구 시작하셔야죠.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입술 안쪽을 깨물었어요. 영정 속 서경호는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영정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한 걸음, 또 한 걸음 운구차 쪽으로 발을 옮겼죠. 가방 안에서 갈색 봉투의 모서리가 옆구리를 단단하게 누르고 있었어요. 운구차의 창밖으로 새벽 어스름이 천천히 거치고 있었어요.
저는 영정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옆자리 큰엄마 몰래 휴대폰을 다시 켰습니다. 사진을 두 손가락으로 천천히 확대해 보니 클럽하우스 간판의 글자가 더 또렷하게 들어왔어요. 남편의 셔츠 깃에 묻은 분홍색 립스틱 자국까지 선명하게 잡혀 있었죠. 지안아, 너 어디 아프니?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 큰엄마가 제 손등을 가만히 덮으며 물어보셨습니다. 아니에요, 큰엄마. 어젯밤에 잠을 한숨도 못 자서 그래요. 그래도 너무 무리하지 마라.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 걱정하신다. 저는 휴대폰을 뒤집어 화면이 보이지 않게 무릎 위에 엎어두었어요. 화장장 대기실에서 영정을 안고 앉아 있는 동안 강태웅에게 다시 한 통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 어디야? 답은 한참 뒤에 왔어요. 거래처랑 골프 약속 잡혀 있어서 잠깐 나와 있어. 발인 못 가서 미안하다. 끝나면 바로 갈게. 저는 그 문자를 3번 다시 읽고는 답을 보내지 않았죠. 아버지의 유골함을 가슴에 안고 납골당 계단을 오르는 동안 큰엄마가 제 팔을 부축해 주셨어요. 지안아, 천천히 올라가자. 다리에 힘 풀리면 큰일이다. 괜찮아요, 큰엄마. 아버지 무겁지 않으세요. 유골함은 손바닥보다 조금 더 클 뿐이었습니다. 평생 저를 키워주신 분이 이렇게 작은 항아리 안에 다 들어가신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안치를 마치고 돌아 나오던 길에 휴대폰이 또 한 번 짧게 진동했죠. 발신번호 표시 제한, 이번에는 사진 여러 장이었습니다. 호텔 객실 영수증 사진, 명품 매장 결제 내역, 강태웅과 그 여자가 호텔 로비에서 손을 잡고 걸어 나오는 모습. 날짜는 작년 가을부터 시작해 한 달 전까지 빼곡히 이어져 있었어요. 가슴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천천히 차오르는데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화면을 꺼두고 큰엄마 뒤를 천천히 따라 걸었죠. 집에 도착한 시각은 저녁 8시가 넘어 있었어요. 현관문을 열자 거실 소파에 황말순이 다리를 꼬고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왔니? 사돈어른 잘 보내드렸어? 어머니, 여기 왜 와 계세요? 내가 못 올 때를 왔니? 우리 아들 집에 내가 오는 게 뭐가 이상해. 저는 가방을 식탁 위에 내려놓고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그 옆에 조심스럽게 세워두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태웅이 술 냄새를 풍기며 들어와 식탁 앞에 멈춰섰죠. 고생했어. 장례는 잘 치렀고? 저는 영정 사진을 등 뒤로 두고 강태웅을 정면으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오늘 어디 있었어? 말했잖아. 거래처 골프 약속. 미루지 못하는 자리였어. 거래처랑 라운딩을 하는데 셔츠 깃에 립스틱이 묻어. 강태웅의 눈동자가 잠깐 흔들렸지만 이내 표정을 바꿨어요. 무슨 소리야? 갑자기 왜 트집이야? 저는 휴대폰을 꺼내 사진을 띄운 다음 식탁 위에 천천히 올려놓았습니다. 화면을 본 강태웅의 얼굴이 굳어졌다가 곧 짜증으로 바뀌었죠. 누가 이딴 걸 너한테 보냈어? 그게 지금 중요해? 당신 아빠 발인 날에 이 여자랑 골프 쳤어. 여보, 솔직히 말해서 내가 거기 간다고 장인어른이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산 사람은 산 사람대로 살아야지.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황말순이 천천히 일어나 식탁 쪽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일인데 그렇게 소리들을 질러? 어머니, 보세요. 발인 날에 이런 사진이 저한테 왔어요. 황말순은 사진을 한번 흘끗 보더니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남자가 바깥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사돈어른 가신 마당에 집안 시끄럽게 만들 일이냐? 어머니, 지금 그 말씀이 진심이세요? 진심이 아니면 뭐냐?
너 친정이 비빌 언덕도 없어진 마당에 이혼한다고 나서면 너 갈 데가 어디 있어? 정신 차려라. 저는 그 말이 끝날 때까지 시선을 식탁 위 영정 사진에 고정해 두었어요. 아버지의 얼굴이 흑백 사진 안에서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고 계셨습니다. 두 분 다 하실 말씀 끝나셨어요? 끝나긴 뭐가 끝나. 너 똑똑히 들어라. 우리 태웅이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내가 처신을 똑바로 했어야지.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래. 그럼 됐다. 저는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들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조용히 닫았어요. 거실에서는 황말순이 강태웅에게 잔소리 같지도 않은 잔소리를 길게 늘어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옷장 깊숙이 손을 넣어 가방 안에서 갈색 봉투를 꺼냈죠. 화장대 위에 봉투를 올려놓고 한참을 그대로 바라봤어요. 봉인된 부분을 손톱으로 천천히 뜯어내자 안에서 서류 몇 장이 차곡차곡 나왔습니다. 가장 위에 놓인 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사본이었죠. 그 아래로 한 장 한 장 넘기는데 손가락 끝이 떨려왔어요. 15년 전 날짜가 찍힌 차용증, 금액란에는 당시 이 아파트 매매가에 해당하는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빌려준 사람 자리에는 아버지 서경호의 이름과 도장이, 빌린 사람 자리에는 작고하신 시아버지의 이름과 자필 서명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죠. 그 다음 장은 같은 금액으로 설정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였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화장대 앞 의자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장 아래에서 시아버지의 자필로 작성된 각서 한 장이 더 나왔죠. 이 아파트는 사돈 서경호에게 빌린 돈으로 매입한 것이며 빌린 돈을 다 갚을 때까지 본인은 이름만 빌려둔 사람의 불가함을 인정한다. 각서의 마지막에는 시아버지의 자필 서명과 인감, 공증 도장이 한데 모여 있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장은 아버지의 친필 편지였어요. 지안아, 아빠가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하다. 이 봉투를 큰아버지한테 맡길 때쯤이면 아빠는 이미 너한테 갈 수가 없는 자리에 있겠지. 그 집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아빠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15년 전에 사돈한테 돈을 빌려줄 때부터 이런 날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너는 평생 참는 게 미덕이라고 배웠겠지만 이번만은 참지 마라. 아빠가 남긴 종이 한 장 한 장이 다 너 편이다. 딸아, 더 이상은 참지 마라. 아빠가. 저는 편지를 두 손으로 꼭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서 강태웅의 웃음소리가 짧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편지를 다시 천천히 접어 봉투 안에 넣고 봉투를 침대 매트리스와 프레임 사이 가장 안쪽에 깊숙이 밀어 넣었죠. 거울 속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물 자국 하나 없는 마른 얼굴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안방 문 너머에서 황말순의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어요. 지안아, 안 일어나니? 오늘 김장 마무리해야 한다. 빨리 나와라. 저는 거울 앞에서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내리고 옅은 화장까지 마친 뒤에야 거실로 나갔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오긴 뭘 와. 새벽부터 와 있었지. 어서 김장이나 마저 끝내자. 어머니, 죄송한데 친정 49제 준비할 일이 남았어요. 며칠 친정에 다녀올게요. 황말순의 눈썹이 단번에 치켜 올라갔죠. 얘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친정일은 친정일이고 시댁일은 시댁일이지. 네, 어머니. 그래서 김장 끝나고가 아니라 지금 다녀오겠다는 거예요. 강태웅이 알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강태웅 씨한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미리 챙겨둔 핸드백을 어깨에 메고 갈색 봉투를 가방 안주머니에 깊숙이 넣었어요. 황말순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한참을 쫓아왔지만
현관문이 닫히는 순간 깨끗하게 잘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도착한 곳은 광화문에 있는 박정미의 사무실이었죠. 15년 만에 다시 마주 앉은 정미는 제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지안아, 너 얼굴이 왜 이래? 무슨 일이야? 정미야, 나 좀 도와줘. 너 말고는 갈 데가 없어. 저는 갈색 봉투를 정미 앞에 천천히 풀어놓았습니다. 정미는 등기부등본부터 한 장씩 넘겨보다가 차용증 앞에서 손이 잠깐 멈췄어요. 지안아, 이거 너희 아버지가 직접 보관해 두신 거야? 응. 큰아버지가 발인 전날 밤에 나한테 전해주셨어. 정미는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를 손가락으로 짚으며 가만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안아, 너희 아버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거 한 장 한 장이 다 너 살릴 패야. 무슨 뜻이야? 잘 들어. 어려운 말 안 쓰고 쉽게 설명할게. 너희 친정아버지가 15년 전에 시아버지한테 돈을 빌려줬고 그 돈으로 너 사는 아파트를 샀어. 빌려준 증거도 있고 집을 잡혀두신 서류도 있어. 거기다 시아버지가 직접 쓰신 각서까지 있어. 그럼 그 집은 원래 우리 아빠 거였다는 거야? 법적으로 표현은 좀 다른데 결론만 말하면 너희 친정 쪽이 그 집을 가져올 수 있어. 그것도 합법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미는 책상 위에 종이 한 장을 놓고 펜으로 동그라미 3개를 그렸어요. 지안아, 한 번에 3가지를 같이 가야 해. 첫째는 그 아파트 가져오기. 둘째는 강태웅이랑 이혼하면서 위자료 받아내기. 셋째는 그 여자한테 위자료 청구하기. 셋 다 같이 가도 돼? 같이 가야 효과가 있어. 따로 하면 저쪽에서 도망갈 시간이 생겨. 저는 그제야 어깨에서 힘이 조금 풀렸습니다. 정미야, 사실 어제 발신번호 표시 제한으로 사진이 왔어. 강태웅이 그 여자랑 골프장에 있는 사진. 누가 보낸 건지 짐작 가는 사람 있어? 몰라.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 그래. 그 사람이 누군지는 나중에 자연스럽게 드러나. 지금은 우리가 따로 캐고 다닐 필요 없어. 정미는 명함 한 장을 책상 위로 밀어주었어요. 여기는 내가 자주 같이 일하는 합법 등록 조사업체야. 사람 미행 같은 거 말고 공개된 자료만 정리해줘. 회사 출입 기록, 공개 장소 만남, 본인이 올린 SNS 그런 거. 불법은 절대 안 돼, 정미야. 나중에 약점 잡힐 일은 만들고 싶지 않아. 걱정 마. 그래서 너한테 소개해 주는 거야. 저는 정미 사무실을 나와 곧장 회계사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아버지가 30년 가까이 거래해 오신 분, 김 회계사는 저를 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따님 되시는 분, 정말 늦었지만 위로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미리 말씀해 두신 게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서 사장님께서 6개월 전부터 모든 자산을 따님 앞으로 미리 옮겨두셨습니다. 증여세, 상속세 신고도 다 끝났습니다. 따님께서 따로 하실 일은 없으십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한 장 한 장 들춰보다가 손끝이 시려오는 걸 느꼈죠. 아버지가 이걸 다 혼자 하셨다고요? 네. 따님께 짐 되기 싫다고 하시면서요. 그리고 이거 따로 전해달라 하셨습니다. 김 회계사가 두툼한 노란 봉투 하나를 내미셨어요. 봉투 안에는 아버지의 자필 메모와 통장 사본, 송금 내역 출력물이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지난 10년간 황말순이 병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친정에서 가져간 돈의 입금일과 금액이 날짜 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그 옆에는 같은 날짜, 같은 금액이 황말순의 적금 통장과 강태경이 운영하는 카페
상호의 계좌로 흘러들어간 흔적까지 함께 적혀 있었죠. 회계사님, 이걸 아버지가 다 알고 계셨네요. 네. 서 사장님께서 1년 전부터 따로 정리해 두셨습니다. 한 번도 안사돈께 직접 말씀하시진 않으셨고요. 왜 한 번도요? 따님 시집살이 더 시킬까봐 그러셨답니다. 다 때가 있다고 하시면서요. 저는 노란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사장님 사옥 있지요. 그 1층 상가에 위층 사무실 2층 있는 건물. 그것도 매각 안 하시고 그대로 따님 명의로 옮겨두셨습니다. 사옥까지요? 네. 따님이 언젠가 그 자리에서 새로 시작하실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미가 소개해준 조사업체에서 1차 보고가 들어왔어요. 휴대폰 화면에 짧은 요약이 떠 있었습니다. 대상자 강태웅, 만남 상대 유나라, 32세, 거래처 직원, 강남 한신 오피스텔 1207호, 임차인 강태웅 단독 명의, 보증금 출처가 회사법인 계좌로 추정, 주 3에서 4회 출입 확인. 저는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집에 도착하니 거실에 강태웅이 와이셔츠 차림으로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어머니가 너 친정 갔다고 어찌나 화내시던지. 강태웅 씨, 며칠 친정 좀 다녀올게. 또 49제가 뭐 그렇게 길어. 살 사람은 살아야지. 네, 살 사람은 살아야죠. 강태웅이 제 말투에 잠깐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이미 안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화장대 앞에 앉아 아버지의 영정 사진을 정면에 똑바로 세워두었어요. 책상 위에 정미가 보내온 위임장 3장이 펼쳐져 있었죠.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이혼 청구 소송, 상간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저는 펜을 들어 한 장씩 또박또박 이름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서지안, 서지안, 서지안. 3번째 이름을 다 적고 마침표처럼 펜을 내려놓는 순간 거울 속 제 얼굴이 처음으로 똑바로 저를 마주보고 있었어요. 일주일 뒤 오전 10시 저는 백화점 식품관에서 황말순이 좋아하는 영광 굴비 세트를 양손 가득 들고 시댁 현관 앞에 섰어요. 배를 누르자 문틈 사이로 황말순의 의아한 얼굴이 먼저 비쳤습니다. 너 웬일이야? 굴비는 또 뭐고?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예민하게 굴었어요. 며칠 친정 다녀오면서 마음 좀 정리했고요. 그래, 정신 차렸으면 됐다. 어서 들어와.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빨간 고무대야 2개가 바닥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죠. 저는 외투를 벗고 앞치마를 두르며 안주머니에 넣어둔 작은 녹음기의 버튼을 슬쩍 눌렀습니다. 어머니, 양념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고춧가루만 풀어놨다. 새우젓이랑 멸치액젓 비율은 내가 봐야 돼. 너 손맛은 영 못 믿어서. 네, 어머니 시키시는 대로 할게요. 황말수는 절인 배추를 한 입 한 입 뒤집으며 혀를 찼어요. 지안아, 솔직히 말해서 너희 친정에서 우리 집에 해준 게 뭐가 있니? 결혼할 때 혼수도 변변치 않았어. 이 집도 우리 시아버지가 평생 일군 거잖아. 어머니,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내가 없는 말하니? 시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우리 태웅이한테 집 한 채는 떡하니 마련해 주셨잖아. 너희 아버지는 그저 사돈이라고 가끔 얼굴 비치고 그게 다였지. 저는 고무장갑 낀 손을 잠시 멈추고 황말순의 옆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오래 해서 본인도 그 말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 사람의 얼굴이었어요. 네, 어머니.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네요. 이제라도 알았으면 됐어. 그래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점심 무렵 황말순이 부엌에서 국을 데우는 사이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은 척하며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휴대폰 충전기 좀 빌릴게요. 배터리가 다 됐어요. 안방 화장대 서랍에 있다. 서랍을 열자 화장대 안쪽 깊은 자리에 통장 묶음이 고무줄로 단단히 묶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릴 새도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한 장 한 장 빠르게 찍어 내려갔죠. 황말순 명의의 적금 통장 입금 내역, 입금일과 금액이 회계사 봉투에 적힌 송금 날짜와 한 줄 한 줄 정확히 맞아떨어졌어요. 그 옆에는 강태경 카페 이름이 적힌 영수증 사본까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통장을 원래 자리에 똑같이 묶어두고 충전기를 손에 들고 거실로 다시 나갔어요. 어머니, 충전기 잘 빌렸어요. 그래. 어서 손 씻고 와서 밥 먹어라. 오후 늦게 시댁을 나서며 황말순이 제 등을 두어 번 두드렸습니다. 지안아, 오늘 보니까 너도 사람 됐다. 앞으로 그렇게만 해라. 네, 어머니. 살펴 들어가시는 거 보고 갈게요. 택시 안에서 저는 녹음기 파일과 사진을 모두 정미에게 한꺼번에 전송했어요. 같은 시각 정미는 법원의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을 정식으로 접수하고 우리 아파트의 처분금지 가처분도 함께 신청해 두었습니다. 3주 뒤 오후 정미에게서 짧은 전화가 왔어요. 지안아, 가처분 결정 떨어졌다. 오늘 안으로 등기부에 기입될 거고 시댁 식구들 주소로 결정문이 송달될 거야. 정미야, 정말 빠르네. 이런 건 시간이 생명이야. 송달되는 날에 너 시댁 근처에 있지 마. 친정 가 있어. 휴대폰도 꺼두고. 알았어. 큰엄마 댁으로 갈게. 가처분 결정문이 시댁으로 도착하던 날 저는 친정집 거실에서 큰엄마와 함께 묵묵히 콩나물을 다듬고 있었습니다. 휴대폰 전원을 다시 켜자 부재중 전화가 47통, 황말순의 문자가 30통 가까이 쌓여 있었어요. 지금 당장 전화 받아라. 이게 무슨 짓이야? 너 친정 가서 정신이 나간 거니? 저는 그 어떤 문자에도 답하지 않고 휴대폰을 다시 꺼두었죠. 며칠 뒤 조사업체에서 두 번째 보고가 도착했습니다. 강태웅이 회사법인 카드로 결제한 명품 매장 영수증, 호텔 결제 내역, 그리고 강남 오피스텔 보증금이 회사법인 계좌에서 빠져나간 흐름이 한 장의 표로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미가 다음날 그 자료를 토대로 강태웅 회사의 윤리경영팀에 익명 제보 메일을 한 통 넣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강태웅이 회사 감사팀에 처음으로 호출되었다는 소식이 조사업체를 통해 들어왔죠. 그날 저녁 친정집 마당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멈춰 섰어요. 차에서 내린 사람은 황말순이었습니다. 지안아, 너 거기 있는 거 다 안다. 어서 문 열어. 큰엄마가 마당으로 나가셨지만 황말순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를 흔들며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무슨 종이 쪼가리야. 이거 누가 받은 결정문이라고? 저는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나가 황말순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 큰엄마 댁이에요. 좀 진정하세요. 진정하게 됐니? 너 친정 등에 업고 이 어미를 길거리에 내쫓겠다는 거야? 아무도 어머니를 길거리로 내쫓는다고 한 적 없어요. 이게 다 뭔데? 우리 집에 무슨 빚이 있다는 거야? 그때 황말순의 등 뒤로 또 한 사람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큰 시아주번이었습니다. 형님이 좀 말 좀 해주세요. 얘가 지금 우리 식구 다 망하게 생겼어요. 큰 시아주번이는 황말순의 손에서 결정문을 받아 한참을 들여다보셨죠. 종이 위에 적힌 차용증 날짜와 근저당권 설정 일자에 눈이 멈춘 순간 큰 시아주번이의 얼굴색이 천천히 바뀌었어요.
말순아, 이거 동생 글씨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 서명. 우리 동생 자필이야. 내가 평생 본 글씨인데 내가 못 알아보겠니? 황말순의 입이 그대로 벌어졌습니다.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영감이 왜 사돈한테 그런 걸 써줘요? 말순아, 지금 그걸 나한테 따질 게 아니야. 진정하고 일단 집에 가자. 큰 시아주버니가 황말순을 부축하듯 차에 다시 태우고는 저를 한번 돌아보셨어요. 재수 씨, 미안합니다. 일단 우리도 정리할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아주버님. 살펴가세요. 차가 마당을 떠난 뒤 큰엄마가 제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습니다. 같은 시각 강태웅에게서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어요. 5번째 전화에서 저는 처음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죠. 강태웅 씨, 무슨 일이야? 너 미쳤어? 회사로 이혼 소장이 왔어. 거기다 그 여자한테까지 위자료 청구 소장이 갔다고. 너 진짜 돌았어? 강태웅 씨, 큰 소리 그만 내. 다 정상적인 절차야. 여보, 우리 한 번만 얘기하자. 응? 어머니가 지금 거실에서 쓰러지셨어. 어머니 옆에 큰 시아주버니 계실 거야. 그분이 잘 챙겨주실 거야. 저는 통화를 끊고 거실 한쪽에 미리 설치해둔 홈 CCTV 앱을 열었어요. 화면 안에서는 강태웅이 우리 집 거실 식탁을 주먹으로 내리치고 있었고 그 옆에서 황말순이 머리를 풀어헤친 채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녹화 버튼이 빨갛게 점등된 것을 확인하고 화면을 조용히 꺼두었어요. 화장대 위 아버지의 영정사진은 친정 안방에서도 평소 자리에 똑같이 놓여 있었죠. 저는 사진 앞에 가만히 고개를 한번 숙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 시댁 거실에는 황말순의 호출로 모인 사람들이 거실 소파와 식탁 의자를 가득 메우고 있었어요. 황말순의 친정 동생 2사람, 강태경, 큰 시아주버니까지 한자리에 앉아 있었고 저는 가장 안쪽 끝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옳게 와줘서 고마워. 오빠가 좀 잘못한 거는 맞는데 그래도 우리 가정은 지켜야 하잖아. 강태경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어요. 평소 명품 가방을 자랑하던 그 목소리에 어울리지 않게 부드러운 톤이었죠. 형님, 무슨 말씀이세요? 옳게 친정 부모님 일로 마음 많이 상한 건 알아. 근데 그거 핑계로 집안을 이렇게까지 뒤집어 놓으면 안 되지. 황말순의 친정 동생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우리 누님이 그동안 너 며느리로 얼마나 아껴줬는데. 사람이 도리가 있어야지. 도리요? 작은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도리가 어떤 도리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얘가 어디서 따박따박 말대답이야. 황말순이 식탁을 쾅 내려치며 일어났어요. 저는 그 소리에도 어깨를 움찔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무릎 위에 올려둔 서류 봉투를 양손으로 천천히 들어 식탁 한가운데 풀어놓았어요. 어머니, 작은아버지, 형님. 말씀 다 끝나셨으면 이제 제 차례예요. 이게 다 뭐야? 하나씩 보세요. 어머니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위에 올린 건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그 아래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시아버지의 자필 각서, 황말순의 적금 통장 사본, 강태경 카페로 송금된 영수증 사본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죠. 황말순이 종이를 한 장 들었다가 손을 떨며 다시 내려놓았어요. 이거 누가 만든 거야? 너 어디서 이런 거 가져왔어? 어머니, 제가 만든 게 아니에요. 시아버님이 직접 쓰신 거고 회계사 사무실에서 받은 자료예요. 강태경이 카페 영수증 위에 손을 얹으며 얼굴이 굳었습니다. 옳게, 이건 무슨 오해 같은데. 우리 카페 인테리어는 내가 적금 깨서 한 건데. 형님,
통장 입금 날짜랑 카페 결제 날짜가 한 줄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제가 보여드릴까요? 큰 시아주버니가 천천히 차용증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서명란을 2번, 3번 들여다보더니 깊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말순아, 이건 분명히 내 동생 글씨다. 내가 어제도 봤고 오늘 다시 봐도 똑같다. 형님, 그래도 어떻게 사돈한테 빌렸다고 그러세요? 우리 영감이 사업으로 번 돈으로 산 집인데. 말순아, 더 거짓말하면 나도 더는 못 봐준다. 큰 시아주버니가 자리에서 일어나 황말순과 거리를 두며 식탁 반대편으로 옮겨 앉으셨어요. 황말순의 친정 동생들도 슬그머니 강태경 쪽으로 자리를 조금씩 옮겼습니다. 방 안의 공기 자체가 황말순 한 사람을 천천히 밀어내고 있었죠. 같은 시각 강태웅의 휴대폰이 식탁 위에서 진동하기 시작했어요. 화면에 회사 감사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네, 부장 강태웅입니다. 네, 지금요? 알겠습니다. 통화를 끄는 강태웅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죠. 어머니, 저 회사 좀 다녀와야 해요. 태웅아, 지금 회사가 문제야? 여기 사돈 집에서 우리 집 빼앗으려는 거 안 보여? 어머니, 회사에서 대기 발령이래요. 법인 카드 건으로 추가 조사 들어간다고요. 황말순이 그 자리에서 다리에 힘이 풀려 식탁 모서리를 붙잡았어요. 태웅아, 그게 무슨 말이야? 너 우리 회사 부장인데 누가 너를 조사해? 어머니, 조용히 좀 하세요. 강태웅이 처음으로 황말순에게 큰 소리를 냈습니다. 가족회의가 본격적으로 험악해질 무렵 제 휴대폰이 짧게 한번 진동했어요. 발신번호 표시 제한. 지금까지 사진과 영수증을 보내오던 그 번호였습니다. 이번엔 사진 대신 긴 문자 한 통이 와 있었죠. 안녕하세요. 유나라입니다. 지금까지 보낸 사람도 저예요. 강태웅 씨가 저를 정리하려는 낌새가 보여서 미리 보험을 들어둔 거예요. 사모님 변호사님께 따로 연락드릴게요. 저도 살아야 해서요. 저는 화면을 잠시 들여다보다가 그대로 휴대폰을 가방에 다시 넣었어요. 강태웅 씨, 어머니, 형님,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나머지는 변호사님 통해서 말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안아, 너 어디가? 어머니, 저 오늘 처음으로 어머니께 제 의견을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저 더는 안 참아요. 황말순이 입을 벌렸지만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큰 시아주버니가 손을 들어 저를 한번 가만히 가로막으셨습니다. 재수 씨, 가기 전에 한마디만. 우리 동생, 그러니까 시아버지 말이야. 살아있었으면 재수 씨한테 사과부터 했을 거다. 미안합니다. 아주버님, 그 말씀만으로도 저는 충분해요. 이틀 뒤 정미의 사무실로 유나라가 직접 찾아왔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동석하지 않았습니다. 정미가 그날 저녁 친정집으로 자료 묶음을 들고 직접 와서 식탁 위에 펼쳐 놓았죠. 지안아, 유나라가 합의 조건으로 다 내놨어. 강태웅이랑 주고받은 메시지 전체, 차명 계좌 입출금 내역, 그리고 결정타. 결정타? 황말순이 유나라한테 직접 전화한 음성 파일. 어머니가요? 들어볼래? 정미가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지직거리는 소리 뒤로 황말순의 목소리가 또렷이 흘러나왔습니다. 하라야, 우리 태웅이 잘 부탁한다. 며느리 그 애가 좀 답답해. 내가 옆에서 잘 챙겨줘. 응? 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는 식탁 위에 두 손을 천천히 내려놓고 가만히 음성을 끝까지 들었어요. 큰엄마가 식탁 옆에 서서
입을 두 손으로 가리고 계셨습니다. 정미야, 어머니가 그 여자한테 어머님 소리를 들었어. 지안아, 이걸로 시댁 친척들도 다 등 돌릴 거야. 큰 시아주버니는 이미 어제 식구 단톡방에서 황말순한테 절연한다고 선언했대. 같은 주말 강태경의 카페 거래처와 건물주가 잇따라 카페로 찾아왔다는 소식이 큰엄마 지인을 통해 들려왔어요. 인테리어 비용 출처에 대한 추궁이 시작되자 강태경이 황말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고 황말순은 시누이직 거실에서 사흘 내내 누워만 있다는 이야기까지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친정집 안방 책상에 앉아 정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미야, 이제 마지막 카드 꺼낼 시간이야. 준비됐어? 응. 그 집, 더 이상 그 집 사람들 손에 두고 싶지 않아. 아빠가 빌려준 돈으로 산 집이잖아. 원래 자리로 가져올게. 알았어. 대물변제로 갈게. 동시에 매각 절차도 같이 준비할 거야.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일주일 안에 그림 다 그려진다. 부탁할게, 정미야. 저는 통화를 끊고 화장대 위 아버지의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어요. 흑백 사진 속 아버지가 평소처럼 부드럽게 웃고 계셨습니다. 저는 영정사진에 대고 작게 속삭였죠. 아빠, 이제 정말 마지막 한 발자국 남았어. 조금만 더 지켜봐줘. 알겠습니다. 지적드린 4가지 중 흐름에 실제로 영향을 주는 챕터 6, 7, 8을 차례로 수정해서 다시 써드릴게요. 먼저 챕터 6부터 집필하겠습니다. 끝나면 다음 디귿이응, 이응이응 중 하나 입력해 주세요. 한 달 뒤 오전 11시 법원 조정실 안공기는 차고 건조했어요. 정미가 제 옆에 앉아 서류를 한 장씩 조정위원 앞에 가지런히 올려놓았습니다. 맞은편 자리에는 강태웅과 황말순, 강태경, 그리고 시댁 측 변호사 한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죠. 채무자 측 채무 전액을 변제할 능력이 있습니까? 조정위원의 질문에 시댁 측 변호사가 잠시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채권자 측에서 제안하신 대물변제 방식, 즉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을 채권자 앞으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황말순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동의 못해요. 그 집은 우리 영감이 평생 일군 집이라고요. 어머니, 제발 좀 가만히 계세요. 강태웅이 황말순의 팔을 잡아 안쳤어요. 조정위원이 안경 너머로 황말순을 한번 바라보고는 다시 서류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채무자 측 다시 한번 묻습니다. 동의하지 않으시면 정식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그 경우 차용증과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시아버님 자필 각서까지 모두 증거로 채택되어 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시댁 측 변호사가 황말순의 귀에 짧게 무언가를 속삭였어요. 황말순의 어깨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어쩔 수 없네요. 동의합니다. 조정위원이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결정문 양식에 펜을 갖다 댔죠. 그럼 본 조정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아파트 소유권은 채권자 서지한 앞으로 이전합니다. 도장 소리가 한번 둔탁하게 울렸어요. 조정실을 나서는 복도에서 강태웅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지안아, 잠깐 얘기 좀 해. 강태웅 씨 손 놔. 여보, 우리 진짜 이렇게 끝낼 거야?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강태웅 씨, 여기서 부르는 호칭 그거 아니야. 정미야 가자. 정미가 강태웅과 저 사이에 천천히 들어서며 손을 차단했어요. 황말순이 뒤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안아, 너 진짜 내가 갈 데가 없는 거 알지? 어떻게 시어미를 길거리에 내쫓아? 어머니,
어머님이 친정에서 가져가신 돈만 돌려주시면 작은 전셋집은 충분히 마련하실 수 있어요. 저는 뒤돌아보지 않고 정미와 함께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어요. 다음 날 아침 등기 이전이 완료된 사본을 손에 쥐고 저는 아파트 단지 근처 부동산 세 군데에 동시에 매물을 내놓았습니다. 평수 좋고 층 좋아요. 매수자 빨리 붙을 거예요. 시세보다 살짝만 낮추면 일주일이면 빠집니다. 부동산 사장님 말대로 정확히 12일 만에 현금 매수자가 나타났어요. 계약금이 제 계좌로 입금되던 그날, 저는 처음으로 큰엄마 앞에서 소리내어 짧게 웃었습니다. 큰엄마, 한 달 뒤가 잔금일이에요. 그래. 그동안 짐 옮길 시간은 충분하다. 큰엄마가 좀 도와주마. 그 한 달 동안 저는 황말순이 동네 노인정에 가는 시간을 미리 파악해 두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화요일과 목요일에는 단지 밖 미용실까지 다녀오시는 일정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맞춰 친정에서 받은 혼수 그릇 세트와 제 옷까지, 책, 아버지가 남기신 만년필을 작은 박스에 나눠 담아 친정집으로 조금씩 옮겼어요. 강태웅에게는 친정 49제 마무리한다는 핑계로 자연스럽게 며칠씩 자리를 비웠죠. 강태웅은 회사 감사 결과를 기다리느라 정신이 없어 제 짐이 줄어드는 것조차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잔금일 당일 오전 10시 저는 매수인 측 법무사와 함께 거실 식탁 앞에 마주 앉았어요. 서지한 사장님 신분증 확인했고요. 등기 권리증, 인감, 도장 받았습니다. 잔금 입금 확인되는 대로 등기 신청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휴대폰에 입금 알림이 짧게 울렸습니다. 매매 대금 전액이 한 번에 제 계좌로 들어왔어요. 법무사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이 집은 매수인분 소유로 넘어갑니다. 매도인 측 점유자는 잔금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원 퇴거하셔야 하는 조건입니다. 계약서에 명시돼 있어요. 네, 알고 있어요. 법무사가 떠나고 1시간쯤 지났을 무렵 현관벨이 울렸어요. 새 집주인 측에서 보낸 인테리어 실측 팀이었습니다. 마침 미용실에서 돌아온 황말순이 옆동에서 한달음에 건너와 거실 소파에 막 앉던 참이었죠.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와요? 안녕하세요. 새로 매수하신 분 측에서 보내서 왔습니다. 거실 줄자 좀 재고 가도 될까요? 황말순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어요. 새로 매수? 무슨 소리예요? 이 집은 우리 아들 집이에요. 어머님, 오늘부로 소유권이 저희 의뢰인분으로 넘어왔어요. 자세한 건 매도인 분께 여쭤보시면 됩니다. 황말순이 그 자리에서 두 다리에 힘이 풀려 현관 신발장 앞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안방에서 마지막 박스를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잘 들어가세요. 강태웅 씨한테는 따로 연락할 거예요. 지안아, 너 무슨 짓을 한 거야? 이 집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남의 집이 돼? 어머니,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15년 전부터 정해져 있던 일이에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엘리베이터 거울 속 제 얼굴은 의외로 차분했어요. 같은 시각 강태웅은 회사 인사팀 사무실에서 권고사직 통보서에 서명을 마치고 사무실 정문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황말순의 번호였죠. 여보세요. 어머니, 지금 좀 정신없는데. 태웅아, 집이 팔렸어. 우리 집이 팔렸다고. 뭐라고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새 집주인이 사람을 보냈어. 14일 안에 나가라고 했어. 강태웅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져 인도 위로 떨어졌습니다.
화면이 깨지는 소리가 짧게 울렸어요. 그날 저녁 강태웅은 깨진 휴대폰을 손에 쥐고 곧장 옆동 황말순의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이 활짝 열린 채로 거실 한가운데 황말순이 머리를 풀어헤치고 주저앉아 있었어요. 어머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태웅아, 내 집이 어떻게 남의 집이 되냐고. 강태웅이 그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어머니, 저 회사도 잘렸어요. 권고사직 통보받았어요. 뭐, 태웅아, 너 무슨 소리야? 법인 카드 건이래요. 비자금 의혹으로 추가 조사 들어간다고요. 황말순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소리가 옆동 거실 천장을 향해 길게 퍼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저는 친정집 거실에 앉아 큰엄마가 끓여주신 미역국을 한 숟갈씩 천천히 떠먹고 있었어요. 휴대폰이 짧게 울리며 정미의 메시지가 떴습니다. 이혼 조정기일 잡혔다. 위자료, 재산분할 둘 다 우리 쪽 우세야. 강태웅 회사 권고사직 자료까지 들어가니까 변호인 측에서 반박할 거리도 없어. 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려놓고 미역국 그릇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큰엄마가 맞은편에 앉아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안아, 잘했다. 내 아빠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다. 저녁 8시쯤 강태경에게서 친정집으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올케, 어머니가 갈 데가 없으셔. 너무한 거 아니야? 시어머니인데 어떻게 길에 내앉히니? 형님, 어머니 옆에 큰 시아주버님 안 계세요? 큰아주버님은 어머니랑 절연하셨잖아. 형님이 모시면 되겠네요. 어머니가 형님 카페 인테리어 비용까지 다 챙겨주셨잖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강태경이 잠시 숨을 멈췄어요. 올케, 형님, 어머니가 친정에서 가져가신 돈만 돌려주시면 작은 전세는 충분히 마련해 드릴 수 있어요. 변호사님 사무실로 연락하시면 분할 변제 일정 잡아주실 거예요. 저는 통화를 차분히 끊었습니다. 그 시각 옆동 황말순의 거실에서는 강태웅이 황말순의 핸드백을 뒤집어 통장 묶음을 거실 바닥에 쏟아내고 있었어요. 적금 통장 한 권을 들어 페이지를 넘기던 강태웅의 손이 어느 줄에서 멈췄습니다. 어머니, 이 돈 다 어디서 난 거예요? 태웅아, 어머니, 친정에서 가져온 돈 맞아요? 도대체 그동안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황말순은 답을 하지 못한 채 거실 바닥에 흩어진 통장들 사이에 그대로 엎드렸어요. 강태웅의 목소리가 텅 빈 옆동 거실 천장을 향해 길게 갈라졌습니다. 조정실에서 강태웅이 정식 재판으로 가겠다고 버틴 그날 이후 시댁 측 변호사는 한 달 가까이 합의안을 들고 정미의 사무실 문턱을 드나들었어요. 정미는 그때마다 똑같은 대답을 돌려보냈습니다. 의뢰인이 합의 의사 없어요. 정식 재판으로 가시죠. 그 사이 강태웅의 회사에서 진행되던 비자금 사건은 자체 감사 수준을 넘어 경찰 수사로 확대되었어요. 조사 범위가 한 사람의 법인 카드 유용에서 회사 내부 전반의 자금 흐름으로 번지면서 강태웅은 매주 한 번씩 경찰서에 출석해 진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큰 시아주버니는 그 와중에도 한 달에 한 번씩 친정집 마당으로 직접 찾아오셨어요. 재수 씨, 우리 집안 어른으로서 면목이 없습니다. 말순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형으로서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했네요. 아주버님, 그 말씀만으로도 감사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더는 못 막아드려서 미안합니다. 큰 시아주버니의 발걸음이 마당을 떠난 뒤에도 큰엄마는 한참을 대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같은 무렵 황말순은 자신의 친정 동생들에게 매일같이 전화를 돌렸지만
가족회의 자리에서 적금 통장 사진과 카페 영수증을 똑똑히 본 친정 식구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황말순의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황말순이 갈 곳은 강태경의 작은 거실 옆에 딸린 단칸 방뿐이었습니다. 강태경은 황말순을 들이며 한 가지 조건을 걸었다고 들었어요. 엄마, 카페 인테리어 비용 출처는 다 엄마가 책임지신 거예요. 거래처에는 그렇게 다 정리해 두셨고 저는 모르는 일로 해두세요. 황말순은 그 조건에 고개를 끄덕이고 시누이 집 작은 방으로 짐을 옮겨 들어갔습니다. 4개월 뒤 1심 선고일 아침, 법정안은 사람 발걸음 하나 없이 조용했어요. 판사가 판결문을 천천히 낭독했죠. 이혼 청구를 인용한다. 위자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하라. 피고의 재산분할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별건 사건. 상간자 윤아라에 대하여 위자료 3천만 원의 지급을 명한다. 저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은 채 판결문 낭독이 끝날 때까지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복도에서 강태웅이 뛰어와 제 앞을 막아섰어요. 지안아,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다시 생각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어머니도 내가 평생 책임질게. 강태웅 씨, 비켜줘. 여보, 우리 15년이야. 15년을 그렇게 한순간에 끝낼 거야? 강태웅 씨, 15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한 게 뭐였는지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돌아본 적 있어? 강태웅이 잠시 말문을 잃었어요. 우리 아버지 발인 날에 골프장에 있었잖아. 그날 한 말 기억나? 당신이 거기 간다고 우리 아빠가 살아나냐고. 지안아, 그건 그날 나 당신 손 그때 이미 놓았어. 오늘은 그냥 종이로 확인받은 거고. 저는 강태웅의 손을 천천히 떼어내고 정미와 함께 법원 정문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 끝에서 강태웅이 무릎을 꿇고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는 모습이 짧게 보였지만 다시 돌아보지 않았어요. 며칠 뒤 업무상 횡령 혐의로 강태웅이 정식 입건되었다는 짧은 단신이 업계 뉴스 한 귀퉁이에 실렸습니다. 같은 사건으로 윤아라도 차명 계좌를 통한 자금 수수 혐의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는 소식이 정미를 통해 전해졌어요. 윤아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SNS 계정도 모두 닫은 채 잠적했다고 했죠. 며칠 뒤 윤아라의 어머니가 정미의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딸이 위자료를 한 번에 못 내요. 매달 나눠서 갚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미가 짧게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님, 죄송합니다. 원칙대로 가야 합니다. 따님, 급여에서 정해진 비율로 압류 들어갈 거예요. 변호사님, 우리 딸도 사람이에요. 한 번만 봐주세요. 어머님, 제 의뢰인도 사람이었어요. 발인 날 골프장 사진 받았던 사람이요. 윤아라의 어머니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다가 결국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사무실을 나섰다고 했어요. 그 무렵 친정집 거실에서는 49제 음식이 정성스럽게 차려지고 있었습니다. 큰엄마가 새벽부터 끓이신 무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어요. 저는 검은 한복으로 갈아입고 아버지의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49번을 모두 채우려는 듯 길게 천천히 한 번을 절했죠. 아빠, 저 이제 정말 한 가지 끝냈어요. 큰엄마가 제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안아, 내 아빠가 마지막까지 너 하나 걱정하셨다. 이제 한 짐 던 거다. 큰엄마, 큰엄마랑 큰아버지 안 계셨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어요. 무슨 소리니? 내가 다 한 거지. 우린 옆에서 손 한 번 잡아준 것뿐이야. 큰아버지도 옆에서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안아, 내 아빠가 자네한테 마지막으로 부탁한 거 한 가지 있다. 뭐예요, 큰아버지?
내가 새로 시작하는 거, 그거 하나만 부탁한다고 그러더라. 가게든 뭐든 내 이름으로 한번 차려보라고. 네, 큰아버지. 그렇게 할게요. 저는 영정사진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게 한번 더 절을 올렸어요. 그날 저녁 정미가 친정집 현관에 가벼운 꽃다발 하나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식탁 위에 서류 봉투 3장이 가지런히 올라갔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 위자료랑 재산분할 집행 완료 통지서, 그리고 마지막 한 장. 정미가 마지막 종이를 살짝 흔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1인 사업자 등록증, 내 이름으로 신청해 둔 거. 카페 상호는 내가 직접 정해야지. 벌써? 내 아버님 사옥 1층 자리 비어 있다며. 시작할 거지? 저는 사업자 등록증 위에 손을 가만히 올려놓았어요. 종이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새것 특유의 단정한 감촉이었습니다. 정미야, 상호는 정해뒀어. 뭔데? 우리 아빠 따라서 서경이라고. 정미가 잠시 말없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좋다. 너희 아버님 이름 한 글자 거기 그대로 남겨두는 거잖아. 응. 매일 아침 가게 문 열 때마다 아빠 이름 한 번씩 부르고 시작하려고. 큰엄마가 부엌에서 막다른 매실차 2잔을 가지고 식탁으로 오셨습니다. 정미야, 너도 우리 지안이 옆에서 평생 같이 가줘라. 어머님,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더 안 떨어지려고 매달릴걸요. 세 사람의 짧은 웃음이 거실 안에 따뜻하게 번졌어요. 창밖으로 가을 저녁 햇살이 길게 길게 마당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식탁 위에 놓인 3장의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가장 위에 1인 사업자 등록증을 올려두었어요. 이혼 확정 판결문도 집행 완료 통지서도 그 아래에 가지런히 정리해 두었죠. 마침표 뒤에 새 문장이 막 시작되려는 그런 페이지였습니다. 1년 뒤 가을, 아버지 사옥 1층 유리문에는 베이커리 카페 서경이라는 글자가 따뜻한 갈색으로 새겨져 있었어요. 개업 첫날 아침 9시, 매장 앞 인도에는 큰엄마, 큰아버지, 친정 친척들과 정미가 든 화환이 가지런히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지안아, 떨리니? 큰엄마가 제 어깨를 가볍게 매만지며 물어보셨어요. 큰엄마 손이 자꾸 떨려요. 빵 트레이를 몇 번이나 다시 들었는지 몰라요. 잘하고 있어. 내 아빠가 보면 좋아하셨을 거다. 정미가 한 손에 커피잔을 들고 매장 안으로 들어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장님, 첫 손님 입장합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이요. 정미야, 너 진짜. 왜? 첫 매출 끊어줘야 사장이 좀 안심하지. 저는 카운터 뒤에 서서 처음으로 손님 자리에 앉은 친구 앞에 커피 한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잔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매장 한쪽 벽에는 아버지의 흑백 사진이 단정한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죠. 그 아래 작은 나무 명패에 손글씨로 한 줄을 새겨두었어요. 참지 않는 딸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아버지가 액자 앞에서 한참을 서 계시다가 짧게 한숨을 내쉬셨습니다. 경호야, 내 딸이 결국 이 자리에 가게를 열었다. 큰엄마가 큰아버지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셨어요. 위층 사무실 2개 층은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와 회계 사무실의 임대를 내놓아 매달 안정적인 임대료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정미는 그날도 카페 한쪽 자리에 노트북을 펴놓고 임대차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해 주었어요. 지안아, 임차인 2군데 다 깔끔해. 보증금 운용도 안전하게 굴려놨고 황말순 측 분할 변제도 매달 잘 들어오고 있어. 정미야, 너 변호사야. 우리 카페 직원이야? 평생 친구지. 그게 제일 무서운 직책이야.
저는 정미 앞에 갓 구운 크림빵을 한 접시 놓아드렸습니다. 어느 가을 오후 3시 카페 문종이 짧게 울렸어요. 머리가 새하얗게 센 여자가 카운터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황말순이었어요. 1년 사이에 키가 2뼘은 줄어든 듯한 모습이었죠. 지아나,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한 번만 앉아서 얘기 좀 하면 안 되겠니? 저는 카운터 안쪽에 서서 황말순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화내고 싶다는 생각도 측은하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어요. 어머님, 매장 안쪽 자리는 손님 자리예요. 드릴 말씀 있으시면 여기서 짧게 듣겠습니다. 태웅이가 1심에서 실형을 받았다. 항소할 수 있는 기간이 며칠 안 남았어. 네, 정미한테 들었어요. 내가 너한테 잘못한 거 안다. 한 번만 우리 태웅이 면회 한 번 가주면 안 될까? 어머님, 지아나, 면회 한 번이면 돼. 그러면 우리 태웅이가 마음 좀 다잡고 항소도 포기할 거다. 그래야 형이 좀 줄어들 거 아니냐. 어머님, 강태웅 씨가 형 줄이는 일에 제가 가서 도울 이유가 없어요. 저는 황말순의 시선을 받아내다가 옆 진열대에서 테이크아웃 컵을 하나 꺼냈어요. 어머님, 강태웅 씨 면회는 어머님이 가시면 돼요. 저는 가지 않을 거예요. 지아나, 어머님, 분할 변제는 정미 사무실로 매달 일정 맞춰 보내주시면 돼요. 다른 얘기는 더 할 게 없어요. 저는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컵에 채워 황말순 앞에 가만히 밀어드렸습니다. 황말순이 그 컵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어요. 고맙다, 지아나. 조심히 들어가세요, 어머님. 황말순은 카페 앞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다가 식어가는 컵을 두 손에 쥔 채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문종이 다시 짧게 울리고 평소처럼 손님이 들어왔어요. 저는 카운터 안쪽으로 돌아가 다음 빵 트레이를 오븐에서 꺼냈습니다. 일주일 뒤 정미에게서 짧은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강태웅 항소 포기. 1심 실형 그대로 확정. 그리고 유나라 차명 계좌건 벌금형, 급여 압류 정상 진행 중. 저는 휴대폰을 카운터 옆에 다시 내려놓고 막 도착한 손님에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은 무화과 타르트가 새로 나왔어요. 그 무렵 카페에는 한두 분씩 단골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에 오시는 30대 후반 여자 손님은 항상 창가 두 번째 자리에 앉아 카페라테 한 잔에 책 한 권을 펼쳐두셨습니다. 어느 날 그 손님이 카운터에 다가와 작게 인사를 건넸어요. 사장님,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네, 손님. 말씀하세요. 저도 시댁일로 많이 힘들었어요. 여기 처음 왔을 때 벽에 걸린 그 액자 글귀 보고 한참을 울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오늘은 그냥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거 받으셔도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손님이 카운터 위에 작은 하늘색 봉투 하나를 살며시 놓고는 가볍게 인사한 뒤 자리로 돌아가셨어요. 봉투 안에는 손글씨 편지 한 장이 곱게 접혀 있었습니다. 사장님 카페에 앉아 있는 2시간이 저한테는 일주일 중 가장 숨 쉬어지는 시간이에요. 저도 언젠가 사장님처럼 참지 않는 사람이 되어보고 싶어요. 저는 편지를 두 손으로 한참 들고 있다가 카운터 옆 작은 코르크보드에 자석으로 살짝 꽂아두었어요. 다음 날 또 다른 손님이 그 편지를 보고 카운터로 다가오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한 줄 적어두고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익명으로 적어주셔도 좋아요.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카운터 옆 코르크보드는 한 달 만에 종이 카드로 빼곡히 채워졌어요. 저는 코르크보드 위에 작은 나무 팻말 하나를 새로 걸어두었습니다.
참지 않은 사람들의 이야기. 언제부턴가 그 게시판은 동네에서 조용히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블로그에 짧게 소개된 글이 퍼지면서 비슷한 상처를 가진 분들이 멀리서도 일부러 찾아와 카드 한 장을 적고 가셨습니다. 아버지의 일주기 기일 아침, 저는 큰엄마와 함께 납골당으로 향했어요. 가을 햇살이 계단 위로 길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유골함 앞에 갓 구운 빵 한 봉지와 카페 명함 한 장을 가지런히 올려놓았어요. 아빠, 1년 됐어요. 카페 잘 굴러가고 있어요. 큰엄마, 큰아버지도 자주 들러주세요. 큰엄마가 옆에서 손수건으로 눈가를 가만히 누르셨습니다. 경호야, 내 딸 진짜 단단해졌다. 너 안심하고 편히 쉬어라. 저는 영정 사진 앞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깊게 한번 절을 올렸어요. 머리를 천천히 들면서 가슴 깊은 곳에서 한마디가 자연스럽게 새어나왔습니다. 아빠,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 납골당을 나서는 계단 위로 가을 햇살이 더 길게 떨어지고 있었어요. 큰엄마가 제 팔짱을 끼고 한 계단씩 천천히 함께 내려오셨죠. 지안아, 오늘 카페 문 닫고 큰엄마랑 동네 한 바퀴 걸을까? 좋아요, 큰엄마. 오늘은 카페 일찍 닫을게요. 계단 끝에서 저는 한 번 뒤를 돌아 납골당 입구를 가만히 바라봤어요. 가을 바람이 한 줄기 천천히 불어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매만져 주었습니다. 저는 다시 앞을 향해 천천히 한 걸음을 내디뎠어요. 친정아버지의 부고 앞에서도 골프채를 놓지 못했던 남편, 며느리 가슴에 못을 박으며 사돈 집 돈으로 적금을 불려온 시어머니, 그리고 본처 자리까지 넘보던 상간녀까지. 세 사람이 그렇게 오랫동안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었던 건 어쩌면 서지한 씨가 너무 오래 말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 않으세요? 서지한 씨가 단 한 번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는데 결국 그 집 사람들은 거실 한복판에서 머리를 풀어 헤치고 통곡을 하게 됐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사람은 화내는 사람이 아니라 화를 내는 대신 종이 한 장 한 장을 차곡차곡 모아두는 사람이라는 거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부모가 자식한테 남길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은 돈도 집도 아니고 딸아, 더 이상 참지 마라는 그 한마디 아닐까요? 서경호 씨가 1년을 혼자 앓으면서 딸을 위해 차곡차곡 챙겨두신 그 갈색 봉투, 저는 한참을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막 자기 이름으로 된 카페 문을 연 서지한 씨의 두 번째 페이지가 첫 번째 페이지보다 훨씬 더 길고 따뜻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떠오른 누군가가 있다면 짧은 한 줄이라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같은 자리에서 묵묵히 견디고 계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 한 줄이 갈색 봉투 한 통이 되어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